자, 잘 따라와야 돼요. 이거 하나로 몇 천만 원 왔다 갔다 합니다. 실제 재수강사는 3천만 원 정도 세이브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베니아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초대 손님 모시고 인터뷰를 해보고자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네시스 박이라는 닉네임을 쓰고 있는 평범한 투자자입니다. 직장 다니다가 회사 그만두고 지금 투자하고 교육하고 컨텐츠 만들고 여러 가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실 워낙 바쁘시고 유명한 분이신데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다시 한번 네.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닙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분양권과 관련해서 특별한 또 내용들을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분양권 취득세인데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을 많이 힘들게 하고 좀 헷갈리게 하는 거라서, 그리고 최근에 또 새로 바뀐 게 있어요. 그거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네. 가져왔습니다. 자, 한번 좀 볼게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이제 분양권 보유기간하고 주택 보유기간이 다르다는 거는 잘 아실 거고요. 이걸 여러분들이 착각하기 좋은 게 뭐냐면, 내가 분양권을 취득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좀 시간이 지나서 주택으로 준공이 돼요. 네. 그러면 이때 내가 취득세를 낸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내가 취득세를 저 노란색 2번에서 내니까 저때 취득세가 다 결정되는 거 아니야? 사실 맞긴 맞아요. 맞긴 맞는데 이게 우리 미묘하게 양도세하고 다른 게 있습니다. 분양권 취득세 주택수, 네. 이걸 결정하는 시점은 정확하게는 물론 2번이긴 한데 그 앞에 1번 있잖아요. 분양권 취득하는 그 시점, 이때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운 건데, 예를 들어서 내가 2주택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분양권을 취득을 해요. 네. 그리고 나서 앞에 있었던 1, 2번을 다 매도를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3번을 이제 준공이 되면 취득세를 내니까 나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뭐 1주택이니까 취득세 그냥 기본 세율 아니냐 네. 라고 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이때 분양권 취득한 계약일, 네. 분양 계약일을 기준으로 취득세 주택수가 결정이 되니까 네. 이미 3번이에요, 쟤는. 그리고 비조정이니까 8%예요. 그래서 뭐 1번, 2번을 팔더라도 3번 딱 세팅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8% 내야 돼. 그럼 정리하는 게 의미가 없는 결정이 된 거죠. 의미 없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 1, 2번이 매각한 게 막 오르기 시작하면은 짜증나죠. 그래서 이제 2번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피하는 방법을 네, 이제 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피하는 방법은 한 3가지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심플해요. 1, 2번을 그냥 파는 거예요. 네. 팔고 분양권을 사는 거죠. 그러면 얘는 처음 분양 계약일부터 1번이고 나중에 잔금할 때도 1번이니까 상관이 없어요. 저 분양권 취득하고 나중에 다른 걸 사더라도 얘는 1번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일단 1, 2번이 잘 안 팔리죠. 아니면 팔기 아까운 거. 아니면 야, 내가 일단은 모르겠는데 일단 줍줍을 집어넣었어. 네. 괜히 아니면 수업 듣고. 네. 근데 덜컥 당첨이 돼. 이제 축하하는 건 좋은데 이미 그때 세팅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방법이 나오죠.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 내가 분양권 취득을 했어. 네. 이제 덜컥 당첨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걸 그대로 놔두자니 이제 취득세 중과가 될 것 같으니까 잔금 치를 때, 준공될 때 네. 세대 분리된 자녀한테 이렇게 넘기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1번, 2번은 엄마 아빠가 가지고 있고 3번 분양권은 자녀가 가지고 있어서 그 자녀가 잔금 치를 때 아이의 세대 분리가 딱 된다. 주소도 다르고. 네. 그러면 괜찮아요. 그런데 저 세대 분리가 좀 어려워요. 음. 기본적으로는 주민등록표를 분리를 해야 되는데 네. 단순히 그것만 하면 안 되고 네.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거든요. 그러면 저 능력이 뭐냐면은 3가지 정도가 있는데, 네. 배우자가 있어야 되고 결혼해야 되고 네. 아니면은 만 30세가 넘어야 되고 아니면 소득이 있어야지. 가장 중요한 게 소득이다. 중개소득의 40%니까 40%, 올해는 한 90만 원 정도가 네. 되는데, 문제는 그 90만 원이 뭐 급여 아니면 사업소득 아니면 저작권이나 강연료 같은 기타 소득, 그러니까 계속적 반복적으로 발생을 해야 돼요. 뭐 90만 원이니까 1년이면은 뭐 한 1200만 원 넉넉하게 한 내가 꽂아주면 되겠지. 택도 없어요. 분양권 투자해서는 2000 벌었는데요? 의미 없죠. 왜? 양도소득세잖아요. 네. 그러니까 계속적 반복적으로 발생을 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네요. 그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죠. 왜냐면 쭉 이게 이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네. 저게 된다면 뭐 20대 대학생한테 내가 한 2천만 원 정도 증여해버리면서 세대 분류 된다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저 세대 구성 능력을 꼭 갖춰야 되기 때문에 우리 애가 아직 미성년자다. 네. 아직 소득이 없는 대학생이다. 그러면은 좀 힘들죠. 불가능하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 3번. 네. 자, 이거는 잘 따라와야 돼요. 잘 따라와야 되는데 최근에 또 해석이 바뀌었어.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면 25년 1월 1일 이후에 분양권이 당첨되거나 취득됐잖아요. 네. 그럼 이 방법 못 써먹어요. 그 전에 취득했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24년도, 23년도에 취득을 했어. 근데 이걸 보고 이 방법을 오래 써먹었다. 그러면 돼요. 혹시 2024년에 분양했는데 25년에 프리미엄 매수한 거는 그건 해당이 안 아니, 되겠네요. 왜 내가 프리미엄으로 매수했다는 거는 25년이잖아요. 최초 취득한 거니까 네, 안 되죠. 안 되겠네요. 네, 자, 잘 따라와야 돼요, 이거. 이거 하나
하나로 몇 천만 원 왔다 갔다 합니다. 실제 재수강사는 3천만 원 정도 세이브했어요. 자, 잘 보세요. 1번, 2번 주택이 있어요. 네. 그리고 3번 분양권을 취득을 한 거죠. 아내 명의로 취득한 거예요. 보통 여자분들이 금손이 많잖아요. 당첨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봤더니 이제 3번이 있잖아요. 그리고 비조정이니까 8% 나오겠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 앞에서 보신 것처럼 1번, 2번 팔아도 안 돼. 애도 아직 방법이 없어요. 자, 이때 쓸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일단 남편 저 파란색 집을 팝니다. 남편 파란색 집을 팔고 3번 분양권 이걸 남편한테 증여해버려요. 피가 붙기 전에 최대한 빨리 증여하면 내가 계약금 10%만 넣었으면 그 10%만 내가 증여한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증여되는 금액이 생각보다 작을 수 있다. 그러면 6억 한돈에 들어오니까 증여세 안 나와요. 그리고 취득세 안 나오니까 뭐 당장 취득세 안 내도 되고. 자, 그럼 재밌는 게 뭐냐면 내가 저 아내 명의로 된 분양권을 남편한테 증여해버리면은 증여를 통한 분양권 취득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저 분양권이 맨 처음에 아내 명의로 당첨이 됐잖아요. 네. 아래 왼쪽에 있는 분양 계약일을 기준으로 해서 취득 시점을 봐야 되냐, 아니면 남편한테 증여한 저 증여 시점을 가지고 취득세를 결정해야 되냐가 이슈가 생겨버려요. 일단 우리한테 유리한 건 뭐예요? 증여 시점이잖아요. 그 분양 계약일 그 당첨된 걸로 하면 3주택이잖아요. 그런데 증여 시점으로 하면 2주택이잖아요. 그쵸, 네. 그럼 중과가 안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됐어요. 어. 남편 주택을 매각해버리고 남편한테 증여를 해버리면은 증여 시점으로 봐서 다시 취득 시점을 새롭게 보겠다. 그런데 너 하나 팔았네? 그러니까 2주택이네? 그러니까 중과 안 들어가. 비조정이니까. 그게 됐었어요. 24년까지는. 24년까지. 그런데 이게 이제 시행령이 이제 개정이 됐는데 우리가 이제 부칙이라고 있어요. 모든 법에는 네. 이게 언제부터 시행을 한다. 빨간색 보이시죠? 이 영 시행 이후 해당 주택 분양권을 최초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최초 취득하는 경우. 그러면 이제 이게 언제 시행을 했냐?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조에 써 있잖아요. 그럼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그리고 1월 1일 이후에 분양권을 최초 취득하는 경우에는 앞에 했었던 방법이 이제 막히는 게 적용되는 거예요. 자, 그럼 내가 24년 12월 31일까지 앞에 내가 취득을 했어요, 분양권은. 네. 그러면 이 방법을 써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써먹을 수 있어. 그런데 내가 올해 취득을 했다. 그러면 증여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안 돼요. 그러면 이제 25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하시는 분들은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이 방법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방법을 쓰시거나, 그래서 깨끗한 상태로 가서 당첨이 되시거나, 네. 아니면 이제 자녀가 독립 가능하다. 네. 그러면 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내 마음대로 안 되죠. 그렇죠. 이 경우에는 이제 네. 자녀한테 명의를 넘기는 거죠. 네, 명의를 넘기는 건데, 이제 명의 넘기는 건 이제 두 가지가 있죠. 네. 증여 아니면 매매죠. 매매. 자, 근데 증여는 아까 배우자는 6억이지만 자녀는 5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네. 또 내가 증여해버렸으면 공제금액 써먹을 수도 없고, 그럼 이때는 증여세가 좀 나오겠죠. 아니면 내가 매매로 가야 되겠죠. 그럼 매매로 갈 때는 뭐 조심해야 되냐면은 신고된 금액을 봐야 돼. 이미 피가 붙어 있어. 네. 그럼 그대로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내가 그것도 아낀다고 피를 안 받는다. 네. 그러면 이제 증여 이슈가 연락이 오겠죠. 아, 왜 이렇게 하셨나요? 네. 예,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이 가장 파워풀하죠. 이거는 먼저 내가 분양권을 취득했었어야 됐다. 이거를 원래 제가 23년도에 네. 한번 써먹었어요. 그래서 쉬쉬에서 쉬쉬. 이런 거는 오픈하면 안 된다. 음. 그냥 우리끼리 알아서 하자. 그러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막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24년도에 해석이 나왔어요. 저렇게 하면 취득세를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제 유튜브 채널에서도 이제는 제가 말할 수 있습니다 해서 이제 말을 했죠. 그런데 그로부터 한 3월달 해석이 나오고 한 8개월 정도, 네. 9개월 정도 이제 시행령 개정이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어. 이제 하지 마.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게 관련된 법이 개정이 되면 네. 약간 골든 타임이 있어요. 써먹을 수 있는 타이밍이. 네. 그때 빨리 하셔야 돼요. 근데 그때를 놓쳐버리잖아요. 그럼 다시 뭔가 막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베니아님 채널이니까 요 분양권 위주로 가져왔는데 네. 여러분들 이제 하다 보면 나중에 뭐 건물도 할 수도 있고 뭐 다른 것도 할 수 있잖아요. 관련된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은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런 팁들은 사실은 전문가 분께서 이렇게 알려주지 않는 이상 사실 알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네. 그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그 책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약간 좀 넓고 얇게 좀 알아보시고 이제 나한테 뭔가 걸리는 것 같아. 그러면 그때 이제 세무사님하고 따로 상담을 가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거 알아두시면은 그렇게 해서 저희 수강생이 그때 지방에 있는 물건이었는데 8% 맞는 거였어요. 근데 요거 해가지고 그때 기본세율 들어가서 1% 6억 이하니까 그럼 벌써 7% 차이 나죠. 그쵸. 그래서 한 3, 4천 이상 세이브를 세이브했었던 하셨네요. 네, 그런 게 있습니다. 네, 방금 정말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모든 학문이 겹쳐져 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이라도 알고 있으면 어느 순간에 어떻게 도움이 될지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넓게 공부를 하고 나한테 필요하다 싶으면은 그때 또 심화학습하면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그런 면에서 참 유튜브가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일단 얇게 알아둘 수가 있어. 네. 그래서 잘 보시고 좀 비슷한 것 같다 하시면은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내가 분양권을 취득했을 때는 조정지역이었는데 잔금 치를 때는 비조정으로 바뀌었어. 그때는 잔금 시기로 보죠. 잔금 시기로. 어차피 이제 내가 분양권 취득했을 때는 주택수가 중요한 거고 실제 최종 확정되는 거는 잔금 때니까
이제 취득세 관련해서 그 중과 폐지가 된다는 이야기도 사실 있었잖아요. 저는 포기하고 있어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좀 말이 씨가 될까봐 좀 걱정이긴 한데 왜 그러냐면 이제 중과를 폐지시키려면 아예 관련된 법을 바꿔야 돼요. 네. 물론 이제 시행령으로 뭐 중과 배제를 뭐 비슷하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좀 한계가 있을 것 같고 그런데 그게 22년 12월 달에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근데 벌써 지금 횟수로는 3년이 돼버렸잖아요. 네, 네. 그리고 지금 뭐 안타깝지만 지금 현재 시국이 네. 이런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약간 좀 뉴노멀로 가지 않을까. 이제 여러분들이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 본다면 특히 저희 같은 그 투자자 입장에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전략을 좀 다르게 세우셔야 된다. 퍼센트를 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매우 뼈 아픕니다. 통장에 돈이 남아나질 않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전략을 다시 세워야 된다. 예. 거래량이 정말 없어도 그럴까요? 그러면 이제 시나리오가 있어요. 네. 지방부터 붕괴가 되고 있잖아요, 지금. 네네네. 그럼 이제 지자체에서 이제 많이 이렇게 이게 요청을 할 거예요. 지방 부동산 위주로 먼저 풀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국토부에서 요청을 한 게 뭐였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지방 부동산에 한해서 DSR 폐지. 두 번째는 이제 취득세도 뭐 50% 경감? 약간 이런 식으로. 현재 정부가 이제 취득세 원래 50%로 내리려고 했었잖아요. 네네. 약간 그거랑 좀 비슷한 건데 결국에는 그게 된다 하더라도 누가 움직여야 되냐면 지방에 계신 실거주자가 아니라 투자자가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썩 메리트가 좀 그래요. 물론 뭐 좋은 것도 있는데 정리하고 그냥 서울이나 이런 쪽에 하나 하는 게 낫지. 약간 네네. 이게 아직도 워낙 크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그러면 안 되지만 지방 부동산 시장이 더 안 좋아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좀 특단의 조치가 나올 수 있어요. 예전에 뭐 감면주택 같은 거. 그렇지만 그거 나와도 제가 봤을 땐 백약이 무효입니다. 취득세 중과 없애야 돼요. 그래야지 움직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전에 불장일 때는 취득세 이슈가 없으니까 또 법인을 포함해서 정말 자유롭게 했는데 지금은 워낙 크다 보니까 또 부동산 매가도 커졌고 해서 참 어려운 부분이고 언젠가는 완화되거나 폐지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품고 있는데 또 너무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니까 네네네. 일단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새로운 소식이 나오면 네. 빨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